천문학자들이 방금 사리마이 에이트랏 옆을 함께 이동하는 두 번째 물체를 발견했다. 이는 이 성간 방문자가 화성 근처에서 갈라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다. 2025년 7월 소행성 센터 마이너 플라넷 센터의 자료는 이 조각이 붉은 행성에서 불과 1.4 천문단이 떨어진 곳에서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깊은 우주에서 이렇게 드문 사건은 목성에 충돌하기 전에 산산조각 난 해성 슈메이커 랩이 감 같은 경우에서만 이전에 관측되었다. 나사 팀들은 이제 이 분열이 에이트랏의 궤도를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심지어 화성으로 향하는 임무들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이 갑작스러운 붕괴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두 번째 물체는 정말 자연적인 파편일까? 아니면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어떤 것일까? 7월 25일이 저물 무렵 소행성 센터의 모니터링 대시보드에서 표시된 여러 플래그 데이터 포인트들이 잇따라 빛나기 시작했다. 팔로마 천문대에서 자동 하늘 조사를 수행하는 지위키 천이 현상 시설 ZTTF는 32ATLAS의 좌표를 수입하다가 이상한 것을 포착했다. 알려진 궤적에서 몇 초각 벗어난 희미한 얼룩이었다. 몇 분 만에 소행성 센터 야간 근무 분석가들은 위치 측정 록더 기록을 대조하고 타임스탬프를 확인하며 그것이 우주의 글리치인지 아니면 분열의 첫 현실적 징후인지 논쟁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의 슬랙 채널과 내부 이메일은 속보 릴레이 같았다. 가능한 조각, 즉시 확인, 파이프라인 재실행, 두 번째 눈 필요, 확인은 단일 출처에서 오지 않았다. 동틀 무렵 칠레의 초거대 망원경, YLT과 나사의 스카우트 시스템의 독립팀들이 똑같은 이상 신호의 플래그를 달았다. 새 물체는 외톨이 픽셀이나 카메라 아티팩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트라스와 거의 같은 쌍곡선 궤적을 따라 움직였고 0.1도도 안 되는 각도로 뒤따르고 있었다. 소행성 센터의 중앙 로그에는 7월 28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타임스탬프가 찍힌 급한 항목들이 쇄도했다. 처음엔 간신히 측정되던 그 오프셋은 연속된 3장의 노출에서 꾸준히 유지되었다. 긴박감이 곧바로 고조되었다. 사미에트라가 화성에서 고작 1.4 천문단위 떨어진 곳에 있고 고해상도 영상 촬영창도 빠르게 닫히는 상황이라 가시선이 열린 모든 망원경에 비상이 걸렸다. 관측 소장들은 한 세대에 한 번일 수도 있는 사건을 위해 예정된 목표를 내려야 하는지 논의했다. 일부 팀은 허위를 쫓는 일을 경계하며 머뭇거렸지만 순간을 놓칠 위험이 너무 컸다. 72시간 안에 지상과 궤도의 전 세계 장비, 네트워크가 같은 하늘 구역을 겨냥했다. 조각이 관측 범위를 벗어나기 전에 붙잡으려는 것이었다. 전선의 천문학자들, 소행성 센터 분석가, ZTF 운영자, 화성 정찰 궤도선, MRO, 엔지니어. 이것은 그저 또 하나의 야간 근무가 아니었다. 내부 로그는 뜬 눈으로 사온 시간들, 임박한 기기 재할당, 그리고 벌어지는 일을 붙잡아야 한다는 개인적 책임감을 묘사했다. 데이터를 이어붙이자 에이트라스와 발맞춰 움직이는 두 번째 물체가 드러났다. 그 희미한 신호는 실제의 물체라 말하기에 충분히 분명했다. 과학팀은 자신들이 드문 장면을 목도하고 있음을 알았다. 슈메이커 랩이 9 이후 해성 분열이 이렇듯 직접적이고 관측 가능하게 기록된 적은 없었다. 게다가 이번 물체는 태양계 바깥에서 온 성간 손님이었고 화성 근처에서 현행범으로 잡혔다. 해성의 분열 자체는 과학에 새롭지 않지만 화성 근처에서 벌어지는 사정은 전혀 일상적이지 않다. 태양계에서 이런 분열은 드물고 보통 강렬한 힘, 태양 가열, 조성력 또는 해성 핵 깊숙한 곳에서의 갑작스러운 분출으로 촉발된다. 대개 이런 일은 태양 가까이 온도가 치솟고 내부 압력이 커져 핵이 무너질 때 일어난다. 그러나 사마이 에이트라는 태양에서 멀리 화성 궤도 바로 안쪽인 1.4 천문 단위에 있을 뿐 아니라 성간 방문자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전에 2번만 본 유형이다. 해성 분열을 떠올리면 교과서적 사례는 슈메이커 랩이 9이다. 1992년 그 해성은 목성엔 너무 가까이 다가가 행성의 중력에 의해 스밀 한 개의 조각으로 찢겼다. 각 조각은 약간씩 다른 경로로 이어졌고 마침내 목성 구름의 불덩이 연쇄로 떨어져 행성 충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구슬 목걸이 같은 연쇄와 목성 표면의 흉터 사진은 지금도 모든 행성과학 강의실을 돈다. 하지만 슈메이커 랩이 9는 태양계 해성이었고 거대 행성과의 근접 조우가 분열을 일으켰다. 반면 에이트라는 거의 초당 60km로 쌍곡선을 달리고 가장 가까운 접근 대상은 훨씬 작고 중력이 약한 화성이다. 그러니 이런 거리에서의 잠재적 분열 감지는 극히 이례적이다.
뚜렷한 조성력도 없고 화성 근처의 열왕령은 태양 부근의 용광로와는 한참 다르다. 화성 궤도선을 추적하는 미션 플래너들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성간 속도의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우주선의 위협이 될 수 있고, 더 드문 시나리오로는 화성의 희박한 대기 상층을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다. 지금 에이트랏 위치에서 화성까지의 거리는 약 1.4천문 단위, 오차 마진은 얇고 각 관측 세트는 추가 분열이나 궤도 변화의 징후가 있는지 촘촘히 점검되고 있다. 행성과학자와 엔지니어에게 판도는 분명하다. 특히 외부에서 태어난 물체의 이런 분열은 우리가 직접 관측해본 적 없는 물질과 과정을 들여다볼 창을 제공한다. 이는 과학적 기회이자 동시에 화성 임무들이 성간 파편과 조우할 가능성, 아주 작더라도 을 감안해야 한다는 운영상의 도전이다. 지난번 행성 근처의 분열은 목성 구름에 교훈을 남겼다. 이번엔 이야기가 화성에서 전개되고 세계는 다음 장을 지켜보고 있다. 전 세계 망원경 네트워크에서 자료가 빠르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7월 29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기록된 1차 위치 측정 데이터 묶음은 에이트랏의 주 핵과 의심되는 조각의 위치를 놀라울 만큼 정밀하게 도식화했다. 분석가들은 두 물체의 경로를 예측된 쌍곡선 궤적과 대조해 비중력 힘이나 갑작스런 가스 분출을 시사할 수 있는 어떤 편차라도 있는지 점검했다. 100개가 넘는 관측치로 계산된 궤도해는 두 물체가 거의 평행 코스를 유지함을 보였지만 조각의 속도는 아주 미세하게 퍼센트의 일부분 뒤졌다. 더 면밀한 검토를 부르는 정도였다. 분광 관측팀은 코마에 집중했다. 제미니 사우스와 남아프리카 대형 망원경 SRLT로 가스 방출과 먼지 서명을 스캔했다. 7월 5일의 반사 스펙트럼은 디마이크로미터 부근의 넓은 흡수대를 보여 물 얼음과 부합했지만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의 강한 밴드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이전 JWST 관측이 에이트랏과 다른 해성에 비해 이산화탄소가 유난히 풍부하다고 지적했던 점과 대비되어 눈에 띄었다. 생산율은 높았지만 분열 분출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급증이나 불연속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연속 스펙트럼은 먼지에 지배되어 가스 먼지 비가 났고 코마가 목성족 해성에 더 가까우며 휘발성에 부유했던 2아이보리소프와는 다름을 시사했다. 회전 상태도 초점이었다. 72시간 창에서 북유럽 광학 망원경의 광도 곡선은 코마의 밝기와 색의 미묘한 변화화를 추적했지만 급격한 스피업이나 텀블링을 드러내지 못했다. 핵은 확산되어 보였고 안정적이었으며 빠른 회전이나 혼란스러운 운동의 증거가 없었다. 이런 안정성은 분열이 가군동량 전달의 흔적이나 불규칙한 밝기 저하를 남길 것이라 기대했던 역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대신 기록은 서서히 붉어짐과 코마 지름의 소폭 증가만을 보여주었는데 둘 다 태양 가열이 강해질수록 나타나는 표준적 진화 범위 안에 있었다. 소행성 센터가 공개한 궤도 잔차는 예측 궤적 주변에 촘촘히 모여 있었다. 갑작스런 점프도 설명할 수 없는 산포도 없었다. 분열이 있었다면 적어도 현재 공개된 데이터에서는 명확한 위치 측정 지문을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이상 현상은 극적인 이탈이 아니라 미묘함의 퍼즐이었다. 희미하지만 지속적인 동반체, 안정적인 가스 먼지 신호, 그리고 계산된 회 달라붙듯 따라가는 궤도. 과학팀에게 이는 안도이자 좌절이었다. 증거는 실제하지만 어느 고전적 분열 프로파일에도 들어맞지 않았다. 다음 단계는 각기 다른 기기 관측을 토대로 한 경쟁 가설들을 정면 대조하는 일이었다. 8월에는 논쟁의 파도가 관측 로그를 넘어 국제학회장의 복도로 번졌다. 두 번째 물체가 검출된 지 며칠 만에 열리도록 예정된 빈의 연례 행성과학회의가 분수령이 되었다. 아비랩과 그의 하버드 그룹은 프리프린트를 들고 도착해 에이트라스와 그 동반체 사이에 미묘한 속도 지연이 비중력적 가속, 통상적 가스 밀어주기를 넘는 무언가를 가리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발표는 오umu아무아의 여전한 동역학적 수수께끼를 인용하며 심층 얼음에서 비롯되었지만 지금껏 보지 못한 형태의 추진 같은 폭발 가능성을 제기했다. 랩팀은 보다 공격적인 모델링을 촉구하며 커뮤니티가 이 이상 현상을 측정 잡음으로 성급히 치부하지 말라고 하도했다. 반대편에서는 수십 년간 태양계 파편을 추적해온 해성 역학자들의 연합이 반박했다. 그들의 발표는 에이트랏의 코마가 먼지 많고 확장되고는 있지만 파국적 분열과 연관되는 강력한 제트나 급격한 스피업의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들은 안정적 광도 곡선, 날카로운 광도 저하의 부재, 혼란스런 텀블링의 부재를 지적했다. 그들의 시각에서 희미한 동반체는 천천히 떨어져 나오는 덩어리일 수 있다. 불균일한 가스 분출의 산물,
혹은 약한 열 스트레스 아래 느슨한 응집체가 분해된 결과 특이한 가속 주장은 시기상조라는 것이었다. 특히 위치 측정 잔차가 계산 궤도에 그렇게 바싹 붙어 있는 상황에서 화학은 논쟁을 더 다궜다. 분광학자들은 높은 CO2와 약한 물밴드를 이상하다고는 했지만 전례 없는 건 아니라고 했다. 어떤 이들은 에이트락과 성간의 추위 속에서 영겁을 보냈기 때문에 태양광에 노출되면 예측 불가하게 거동하는 휘발성 얼음층을 지닐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다른 이들은 7월 스펙트럼의 보정이 완전하지 않아 오류의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한 원로 연구자는 비공개 세션에서 언론의 관심이 데이터를 앞지르고 있다며 JWST와 화성 궤도선 결과의 완전 분석까지 인내를 촉구했다. 강의실 밖 복도에서 대화는 결국 같은 질문으로 되돌아왔다. 이것이 정말 분열인가? 아니면 또 한 번 틀에 안 맞는 해석인가? 합의된 것은 증거가 교과서 시나리오에 깔끔히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뿐이었다. 학회가 끝나갈 무렵 팀들은 갈라졌다. 더 많은 변화를 붙잡기 위해 긴급 망원경 시간을 요구하는 쪽과 보다 점진적 접근을 고수하는 쪽으로. 논쟁은 화성과 심우주 함대에서 쏟아지는 신데이터를 배경으로 경쟁 모델의 정면 비교를 위한 무대를 깔았다. 성간 물체가 우리 태양계를 통과한 적은 적어도 우리의 망원경이 알아챈 바로는 손에 꼽는다. 2017년 오umuamua 처음 검출되었을 때 그것은 내행성 구역을 지나며 보이는 코마도, 꼬리도, 분열의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광도 곡선은 이상하게 길쭉한 형태를 암시했다. 하지만 모든 대형 관측소, 허블, 스피처, 펜스타즈는 외톨이 궤적만을 보고했다. 수수께끼의 핵심은 표준 가스 분출 모델과 맞지 않는 가속이었다. 하버드 팀을 포함한 일부 연구자들은 깊숙한 얼음이나 수소 분출이 속도 변화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른 이들은 관측 한계를 지적하며 희미한 가스 방출이 탐지를 피했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오umuamua는 단일체로 떠났고 그 진정한 성격에 대한 논쟁은 과학계에 남았다. 다음 방문자인 투아이 보리소프는 2019년에 도착했고 곧장 교과서 같은 행동을 보였다. 태양에 가까워지자 밝은 코마와 먼지, 많은 긴 꼬리를 뻗었다. 수개월에 걸쳐 허블, VLT, 수십 개의 지상 망원경이 활동을 추적했다. 스펙트럼은 높은 일산화탄소, 드물게 니켈의 흔적까지 보여주었다. 태양계 해성에서는 드문 특징이다. 그 화학적 특이성에도 불구하고 보리소프의 핵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속을 유지했다. 두 번째 물체도 분열 증거도 없었다. 쌍곡선 궤도에서 급변도 없었다. 근일점 이후 천천히 희미해지며 먼지 자취와 모범 광도 곡선을 남겼다. 이 두 사례는 성간 방문자에 대한 기본 기대를 설정했다. 둘 다 괴상함, 오umuamua의 가속, 보리소프의 화학을 보였지만 어느 것도 조각나거나 동반체를 만들지 않았다. 수십 년의 해성 연구에 기대어 커뮤니티는 분열을 드문 결과로 본다. 보통 거대 행성의 조성력이나 태양 근처의 급격한 가열 같은 강한 요인으로 촉발된다. 대부분의 해성, 심지어 성간도에게 내태양계 통과는 험하지만 치명적이지 않다. 화학적 놀라움이 있더라도 물리적 구조는 대개 버틴다. 그래서 새로운 성간 방문자마다 주의 깊게 지켜보되 드라마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에이트랏의 행동을 둘러싼 현재의 논쟁은 이 전례들에 의해 빚어진다. 이상 현상은 흥분을 불러일으키지만 대부분의 성간 물체는 조용히 지나가며 비밀을 간직한다는 점을 일깨운다. 나사의 행성 방어국과 유럽 우주국 ESA의 조정팀은 사마이 에이트랏을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만으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다. 화성 근처에 잠재적 조각이 나타나면 모든 임무 계획자는 성간 파편의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궤도선이나 표면 탐사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8월의 나사 내부 메모는 과제를 이렇게 요약한다. 조각의 코스가 고작 수십 분의 1도 흔들리기만 해도 탐사선의 경로와 교차할 수 있다. 혹은 더 드문 경우지만 화성 상층 대기를 스칠 수도 있다. 위험은 이론적이기만 한 게 아니다. 화성에는 늘어나는 궤도선과 착륙선 함대가 있고 이들 모두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정밀 궤도 예보에 의존한다. 2025년 말 공표 예정인 행성 방어 지침은 이제 무인 물체에 대한 신속 대응 시뮬레이션을 포함한다. 이 절차는 기관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요구하며 에이트랏 사건은 이미 셔데산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예컨대 ESA의 화성팀은 관측 우선순위를 조정해 카메라 관측창과 분광 스캔을 옮겨 조각 신호를 포착할 가능성을 높였다. 나사 JPL은 슈메이커 랩이 9에서 얻은 교훈을 끌어오되 성간 속도와 화성 중력을 반영한 갱신 충돌 확률 모델을 구동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일 임무가 아니다. 사마에 아틀라스의 조각이 화성과 충돌한다면 설령 먼지, 구름 형태로라도 대기 중에 새로운 입자층을 만들어 몇 달 동안 관측을 바꿔놓을 수 있다. 향후 화성 착륙을 준비하는 이들은 이미 뜻밖의 파편 지대 가능성을 고려해 넣고 있다. 행성 방어 커뮤니티는 이를 경종으로 본다. 성간 방문자는 과학 퍼즐만이 아니라 지구 밖 우리의 탐사를 위한 실질적 도전도 가져온다. 조정 노력은 전 지구적이다. 나사, ESA, 파트너 기관들은 탐지와 대응 사이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 파이프라인 간소화를 추진했다. 9월에 돌린 정책 메모는 관심도가 높은 사건 동안 원시 위치 측정 분광 데이터를 공개 접근으로 돌리자고 촉구한다. 과거에 먼저 동료 심사, 그 다음 공개라는 더 신중한 접근에서의 전환이다. 이는 수십억 달러더의 하드웨어, 그리고 미래에는 유인 승무원의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조각을 어느 단일팀이나 국가가 붙잡고 있지 못하게 하려는 설계다. 에이트라스의 분열 논쟁이 이어지는 동안 더 넓은 차원의 판도는 분명하다. 새로운 성간 물체 하나하나가 우리의 과학 이해만이 아니라 임무를 보호하기 위해 의존하는 시스템들, 그리고 머지않아 타 세계에서의 우리의 존재까지 시험한다. 2025년 7월 1일 천문학자들은 화성 근처에서 사마이 에이트라를 뒤따르는 두 번째 물체를 검출했다. 태양에서 이 정도 거리에서의 첫 의심되는 성간 분열 사건이다. 1994년 목성에 충돌하기 전 분화쇄된 슈메이커 레비 9와 달리 이전 성간 방문자들 이라이 오무아무아와 투아이 보리소프은 명확한 분열 증거를 보이지 않았다. 관측은 예상 밖의 이산화탄소 수준과 회전의 갑작스런 변화를 드러냈고 소행성 센터 로그와 제미니 스펙트럼의 기록, 원인은 과학팀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 중이다. 어떤 이는 자연스런 해성 분열을 시사하고 다른 이는 현재 모델로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이상 현상들을 지적한다. 상세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이 분열이 화성 임무나 지구의 행성 방어에 위험을 주는지에 대한 합의는 없다. 확실한 것은 새로운 성간 방문자마다 미해결 질문을 가져오고 전 지구적 추적 프로토콜의 개선을 밀어붙인다는 점이다. 동료 심사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3I 에이트라 사례는 일깨워준다. 심우주는 놀라움으로 가득하며 연속 관측이 다음에 올 일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최선의 도구라는 사실을